볼게요. 자, 지금부터 보실 파트는 이제 부동산 경제론 제2편입니다. 편이 바뀌어요. 제2편 부동산 경제론을 볼 건데, 자, 경제론에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총 6가지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유량과 저량. 두 번째는 이제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과 수요의 변화를 공부해 보실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중에서 오른쪽 거 수요량 말고 수요 변화 요인, 특히 소득하고 대체재 보완제 위주로 정리를 하실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균형, 다섯 번째가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경기 변동,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 5번까지가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 공부하셔야 될 게 5개고요. 경기 변동은 하나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경기 변동 자체를.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의 대부분 시간을 수요 공급 이론으로 할애를 하도록 할 거예요. 수요 공급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문항수가 5문제 정도 나옵니다. 5문항. 수요 공급에서 거의 한 4-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경기 변동은 하나 정도 가볍게 출제가 되고 거의 대부분 수요 공급에서 출제가 된다. 두 번째는 변별력이 높아요. 공부를 하신 분들과 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 실력 차이가 좀 나는 파트고, 세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은 처음으로 계산 문제가 등장하는 파트입니다. 오늘은 계산 문제까지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수요 공급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 위주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수요가 뭔지 공급이 뭔지를 정의해 봐야 되겠죠. 예. 자,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 또는 공급이라고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면 일정 기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라면 일정 기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결 표시 자리에 구매 쓰면 수요가 되고 판매란 말을 쓰면 공급이 돼요. 그 정리할 때 일정 기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수요, 일정 기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공급,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귀찮아도 일정 기간이란 말을 꼭 붙여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유량의 개념이라 그래요. 유량의 개념. 두 번째는 구매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적 개념. 세 번째, 이 욕구는 반드시 유효 수요여야 해요. 유효 수요. 유효 수요는 같은 말로 실질적 수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질적 수요. 요거는 반드시란 말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도 마찬가지고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일정 기간 명시해야 되는 유량의 개념이고, 구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이고,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까지를 갖춘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는 요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유량에 대응되는 개념, 사전적 개념에 대응되는 개념, 유효 수요에 대응되는 개념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자격시험이라는 건 요것에 대응되는 개념 하나 같이 적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정 기간의 유량이라면 일정 시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정 시점. 이거는 유량이 아니라 저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기간 개념이 유량이라면 시점 개념이 저량이다. 요걸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개 비교하는 거. 사전적 개념에 대응되는 개념은 사후적 개념인데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수요 공급은 구매한 거, 판매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매하고자 하는 거, 판매하고자 하는 걸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유효 수요에 대응되는 개념은 잠재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재 수요. 같은 말로 예비 수요라고 하는데, 일단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는데 구매력이 있느냐? 예, 이것도 있어요. 요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맨드라고 해요. 디맨드. 다시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요라 그래요. 아니 쌤, 그러면 유효 수요만 수요인가? 예, 그렇습니다. 유효 수요만 수요예요. 그럼 잠재 수요, 예비 수요는요, 똑같이 구매하고 싶어는 해요. 근데 구매력이 없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안 사는 게 아니고 사고는 싶어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랑 못 사는 건 다르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영어로 니즈라고 얘기를 해요. 니즈. 니즈라고 하고 얘는 영어로 다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여야 됩니까? 그러면 오케이, 반드시 유효수여야 됩니다.
구매력이 없는 잠재 수요, 예비 수요는 수요 아니고 소요입니다. 그럼 수요도 아닌데 왜 수요란 말을 붙여줍니까?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잠재 예비. 잠재 예비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지금 당장은 뒤에 게 아닐 때 쓰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런 게 아닐 때 쓰는 말이 우리 잠재나 예비란 말을 씁니다. 예컨대 신랑한테는 신랑이라고 하면 되지 예비 신랑이란 말을 쓰지 않거든요. 예비 신랑은 장차 신랑이 될 뿐이지 앞으로 지금 당장 신랑은 아닐 때 예비 신랑이라는 말을 쓰지. 그 지금은 수요가 아닌데 얘가 사고 싶어 하니까 언제든지 구매력을 갖추면 유효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잠재 수요를 다룰 뿐이지 현 상태에서 잠재 수요는 수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는 혹시 반드시 유효수여야 됩니까? 그러면 오케이, 반드시 유효수여야 됩니다. 잠재 수요, 예비 수요는 수요 아니고 굳이 해석하자면 소요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영어로 표현하면 전혀 달라요. 유효 수요만 디맨드가 되고요. 잠재 수요는 니즈니까요. 그러니까 잠재 수요는 수요 아니에요. 소요지. 그러면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를 구분하는 유일한 구분 기준은 구매 의사가 아니라 구매력이 됩니다. 구매력.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이 구매력은 꼭 자신의 소득으로만 갖출 필요는 없어요. 뭐 보조금 또는 뭐 대출금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서 구매력을 갖추었다 하는 것도 구매력이 포함이 되니까 구매력을 어떻게 갖추었는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조금 받아내는 것도 대출 받는 것도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꼭 자신의 힘으로만 구매력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자신의 힘이든 남의 힘이든 구매력을 갖추어야지 수요가 되지 구매력이 없는 것은 수요가 아니라 소요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수요란 일정 기간 소비자가 자원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일정 기간은 유량이고요. 구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이고요. 이 수요는 구매 의사와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가 될 때만 수요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일정 기간 유량에 대응되는 개념이 일정 시점 절량이고요. 사전적 개념에 대응되는 개념이 사후적 개념이고요. 유효 수요에 대응되는 개념이 잠재 수요인데 잠재 수요, 예비 수요는 구매력이 없어서 현 상태에서는 수요가 아니고 수요가 되려면 꼭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만 수요가 되는데 이때 구매력은 자신의 소득으로만 갖출 필요는 없고 보조금, 대출금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유량과 절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량과 절량. 자, 시간 보십니다. 일단 방금 저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셨냐면 일정 기간이 유량이고 일정 시점이 절량인데 왜 우리는 수요의 개념을 유량과 절량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만약에 그 빵을 10개 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빵을 10개 먹는 사람이 있고 빵을 1개 먹는 사람이 있는데 빵 10개 먹는 사람이 빵을 많이 먹어요? 빵 1개 먹는 사람이 빵을 많이 먹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래서 빵 10개 먹는 게 많이 먹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평생 동안에 빵을 10개 먹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에. 그럼 이 사람은 1년에 빵을 1개도 안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빵을 상당히 적게 먹는 거예요. 근데 빵을 1개 먹긴 1개 먹는데 빵을 30초 동안에 1개씩 먹는 거예요. 막 이렇게 먹고 또 먹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빵을 엄청 많이 먹는 거죠. 30초 동안 1개 먹으면 1분에 2개씩, 10분이면 20개씩 이렇게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10개를 산다, 100개를 판다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 동안 10개를 사는지, 얼마 동안에 100개를 파는지 기간이 명시돼야 의미 전달이 명확해지는 유량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유량의 개념이라면 유량만 다루면 되지 왜 절량을 따로 공부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유량과 절량은 사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2018년 1월 1일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은 시점입니다. 시점 제가 찍은 거고요. 이거는 방금 제가 절량이라고 했었어요. 2018년 12월 31일 요것도 시점이고요. 요것도 당연히 절량입니다. 왜냐면 제가 시점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초 시점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기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래버리면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오면서 우린 요것을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시점과 기간을 절량과 유량을 같이 배우시자면 시점과 시점 사이가 기간이에요. 즉 절량과 절량 사이가 유량입니다. 그럼 유량이라는 말을 쓰려면 기초 절량과 기말 절량이 나와줘야 유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과 절량은 분리해서 기억하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 있다. 시점과 시점 사이에 기간이 있다. 즉 절량과 절량 사이에 유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절량과 어떤 절량을 잡아도 관계없습니다. 절량과 절량 사이는 무조건 유량이에요. 즉 시점과 시점 사이가 무조건 기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5월 1일 시점이고요. 5월 31일 시점이고요. 한 달 동안 되어버립니다. 월요일 시점이고요. 일요일 시점이고요. 일주일 동안 되어버립니다.
0시 시점이고요. 24시 시점이고요. 하루 동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과 어떤 시점을 잡아도 관계없으니 시점과 시점 사이가 기간이고 절량과 절량 사이에 유량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량과 절량 왜 공부 같이 해야 되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절량과 절량 사이에 유량이 있으니까 시점과 시점 사이에 기간이 있으니까 시점과 기간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올 건데 일단 유량 관계되는 경제 변수들과 절량 관계되는 경제 변수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유량 그리고 절량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유량, 절량 이렇게 쓰고 유량은 이제 일정 방금 제가 기간 개념이라 그랬어요. 기간. 영어로는 flow라고 합니다. flow. flow. 얘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고요. 요 사이에 한번 흘러줘야 돼요. 한번 흘러줘야 되는 것을 유량이라고 합니다. 유량. 그러면서 절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 개념이고요. 영어로는 스톡이라고 합니다. 스톡. 한자로 표현하면 이 저자가 무슨 저자냐면 저축할 때, 저수지할 때 그 저자거든요. 쌓을 저자 또는 가둘 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가두어져 있는 요 시점, 물이 가두어져 있던 요 시점을 갖다 우리는 절량이라고 합니다. 유량은 한자를 뭐 안 썼네. 한자로 이렇게 흐를 유자, 흐를 유자를 유량이라고 한다면 절량은 쌓을 저자, 저수지할 때 저수지에 물이 가두어져 있는 시점을 찍어서 절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칠판에 쓰는 것들이 유량 개념의 경제 변수들인지 절량 개념의 경제 변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임대료라는 말, 지대라는 말, 토지 임대료가 지대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임대료, 토지 임대료. 그다음에 소득이나 수익 또는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국민 총생산이나 국내 총생산을 우리 GNP, GDP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다음 가격, 가치, 지가. 토지 가격을 지가라 그래요. 그다음에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 그리고 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배우시는 과목 부동산학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택 공급. 자, 주택 공급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새거, 하나는 중고. 하나는 신규 생산량이고요. 또 하나는 주택 재고량입니다. 새거를 표현하는 개념이 신규고요. 또는 생산이고요. 중고를 표현하는 개념이 이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재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유량이고 어떤 것들이 절량인지를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료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임대료. 임대료는 부동산과 화폐가 교환된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료는 뭐냐면 부동산을 화폐 주고 사용하는 대가예요. 교환 대가는 가격이라 그래요. 가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임대료는 사용 대가인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보통 뭐를 정하냐면 기간을 정해요. 이게 1년 동안 사용할 건지 한 달 동안 사용할 건지 2년 동안 사용할 건지 이렇게 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를 임대료, 토지에 적용되는 임대료를 뭐라 그래요? 지대. 그러면 이 두 개 따로 공부할 필요 없네. 임대료가 보면 유량이면 기간 정해되는 유량이면 토지에 적용되는 임대료가 뭐니까 지대니까 지대도 당연히 뭐다? 유량이다. 근데 반면 일정 시점에서 부동산과 화폐가 교환된 대가를 가격, 가치라 그래요. 그러면 토지 가격은 뭐라 그래요? 토지 가격은 지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격, 가치, 지가도 같은 개념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적혀 있고 매도인 도장, 매수인 도장, 중개업자 도장 찍혀 있고 얼마 주고 샀다, 얼마 주고 팔았다. 그게 가격이거든요. 그 특정 시점에서 부동산과 화폐가 교환된 대가가 가격, 가치, 지가고 이거는 절량입니다. 그런 생각 드세요? 예. 이번에는 소득 수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소득 수익은 우리가 인컴이라 그래요. 인컴. 인컴은 벌어들이는 건데 여러분들 100만 원 벌면 돈을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몰라요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느낌 맞죠? 여러분들 시간당 100만 원 버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벌죠. 연봉 100만 원 버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적게 벌죠. 그러니까 앞에 그게 1년 동안에 번 건지 월에 번 건지 하루 동안에 번 건지 시간당 번 건지가 나와줘야 의미 전달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지면 관계상 소득과 수익으로만 표현했을 뿐이지 이 소득 수익 빼고도요 벌어들인다라는 관점의 단어들은 전부 다 유량이에요. 벌어들인다는 관점. 매출액 당연히 유량입니다. 영업이익 당연히 유량입니다. 순영업소득 당연히 유량입니다. 여러분들 느낌에 번다라는 느낌 들면 싹 다 유량이다. 제가 대표 주자로 소득과 수익만 썼어요. 그러니까 번다라는 느낌 들면 뭐라고요? 유량. 이번에는 인구.
인구는 어떤 경제 변수인지를 알려드리면 끊임없이 변하는 경제 변수들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돌아가실 수 있고요. 지금의 시점에서도 누군가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줘야 되면 시점을 찍어줘야 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4,300만이었을 때도 있었었거든. 그러니까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이다.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는 거지. 중국 인구가 13억이다. 아, 좋아요. 13억일 수도 있어. 근데 2015년 현재 이렇게 시점을 찍어줘야 된다는 것이. 이해하셨어요? 인구 무슨 개념이죠? 절량입니다. 시점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재산, 자산, 국부. 요거는 일단 알려드릴게요. 재산, 자산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요. 개인 규모의 재산일 때는 재산이라 부르고요. 국가 규모의 재산일 때는 국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재산은 그렇지 않고 국부. 그러니까 국부도 넓은 의미에서 재산 개념이에요. 근데 그 재산의 규모가 개인일 때는 그냥 재산이라고 하고 정부, 국가적인 규모일 때는 국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요? 아까 제가 번다라는 개념은 유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정 기간 벌었어요. 일정 기간 벌었어. 유량 맞고 소득과 수익은 유량 맞고 쓸 거 쓰고 특정 시점에 축적돼 있는 거, 쌓여 있는 걸 재산, 자산, 국부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절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간 동안에 번 거는 유량이고 벌어가지고 쓸 거 쓰고 특정 시점에 쌓여 있는 재산, 자산, 국부는 절량인 거예요. 다시 기간 동안에 번 건 뭐? 유량. 그렇게 벌어가지고 쓸 거 쓰고 특정 시점에 축적돼 있는 재산, 자산, 국부는 뭐다? 절량이다. 이번엔 주택거래량. 주택거래량이 시험에 뜨면 요거는 한 달 동안의 거래량인지 하루 동안의 거래량인지 일주일 동안의 거래량인지 기간 나와줘야 되겠죠. 무슨 개념? 유량이고 계속 갑니다. 국민 총생산 또는 국내 총생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3만 불을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2만 8천 불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GNP, GDP,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암묵적으로 1년 동안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8천 불이라는 것은 2만 8천 불을 얼마 동안에 번다? 1년 동안에 번다. 국민 총생산이 얼마다? 그 얼마 총생산이다? 1년 동안. 국내 총생산이 얼마다? 이거 1년 동안. 그러니까 GDP, GNP 이런 거 전부 다 1년 동안이라는 유량의 단위를 암묵적으로 가정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경제 변수고 1년 동안이라는 유량의 개념으로 측정합니다. 됐나요? 예. 그다음에 외채.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뭐라 그래요? 주로 달러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 보유액을 뭐라 그래요? 외환 보유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IMF 97년도 말에 IMF 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바닥에 났다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IMF 상황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도요, IMF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요. 달러가 우리나라 보유액이 사상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 이거 시점 정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외채가 얼마냐?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 시점 정해줘야 되는 개념이니까 절량 개념이고요. 주택 공급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주택 공급은 주택을 새로 짓는 걸 신규로 만든다 그러고요. 기존에 있던 주택이 재고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려고 그러면 착공해야 되고 완공해야 되니까 건축 기간이 필요한 거 맞죠? 무슨 개념? 유량 개념입니다. 근데 주택 재고는요. 자, 그러면 시점에서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시점에서는 신규로 공급하는 건 안 돼. 근데 시점에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특정 시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 이걸 재고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은 오전에 한 놈 이사 내보내버려. 그리고 빨리 도배 장파를 하는 거지. 그럼 오후에 한 놈 이사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것도 주택 공급을 한 거거든. 근데 이거는 새로 만들어서 한 신규 공급은 아니지. 기존에 있던 주택 공급한 거지. 이걸 절량의 공급이라 그래요. 그러면 신규로서 만들어서 하는 공급은 무슨 공급이고? 유량이고,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을 공급하는 건 절량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임대료 지대는 유량이죠. 가격, 가치, 지가는 절량, 인구, 재산, 자산, 국부는 절량, 소득, 수익은 유량, 주택거래량, 국민 총생산은 유량, 그 다음에 외채, 외환 보유액은 절량, 주택 재고량은 절량,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이런 것들은요, 반복 몇 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틀려요. 그리고 칠판에 제가 판사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기억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금 절량이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 그 뒤에다가 절량이라고 했던 것들 뒤에다가 자 따라해 보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변동분. 이거는 제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시험에 많이 나와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나오면 이렇게 우수수 작살 날까봐 다 절단 날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량이라고 배웠던 것들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여버리잖아요. 싹 다 유량으로 갑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절량 변동분. 절량 변동분이 뜨면 무조건 유량이 됩니다. 뭔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1월 1일 날 보고 계세요 지금? 1월 1일 날 2천만 원이 있었대. 1월 1일 2천만 원이 있었대. 재산은 저량 맞습니까? 예. 아까 저량으로 배웠잖아.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대. 비트코인. 그래서 10일 31일 날 재산이 5억이 되었대. 5억이. 좋네. 이거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이지. 재산 저량이라 그랬잖아. 왜 그래 또 아마추어처럼. 내 재산 저량이라고 했는데 재산 저량이죠. 예. 그래서 분명 재산은 이제 저량이 맞습니다. 1월 1일 2천만 원이 있고 12월 31일 날 5억이 있다. 저량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 1년 동안 갑의 재산 듣고 계세요? 재산 변동이 얼마나 됐느냐? 갑의 재산 변동분이 얼마나 됐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플러스 4억 8천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얼마요? 플러스 4억 8천이 변동분이죠. 네. 근데 요거는요 얼마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1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는 유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지. 내용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재산은 분명 뭐가 맞지만 저량이 맞지만 우리가 저량이라고 배웠던 것들 모든 단어가 관계없습니다. 저량이라는 단어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여버리는 순간 유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인구는 뭐라 그랬는데 저량이라 했는데 인구 변해요 안 변해요? 끊임없이 변할 거 아니에요. 인구 변동분을 얘기하면 유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재고는 뭔데 재고? 저량이죠. 근데 재고 변동이 매체가 되었다. 그러니 뭐예요? 유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기억합시다. 우리 아까 소득 수익, 임대료 지대, 주택거래량 국민총생산, 신규주택 공급량은 유량이라 그랬어요? 예.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은 저량이라 그랬어요? 근데 방금 제가 저량이라고 했던 다시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을 붙이면 예외 없이 싹 다 유량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량은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거래량 국민총생산, 신규주택 공급량 외에 하나 더 기억합시다. 저량 변동분. 저량 변동분. 변동이 떠도 되고 변동분이 떠도 돼요. 변동이나 변동분이 뜨면 예외 없이 뭐로 간다? 유량으로 간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하셔야지 혹시 내가 분명히 저량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시험 지문에서는 유량으로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하나 더 할게요. 자, 유량의 공급이란 게 있고 유량의 공급이란 게 있고 유량의 수요라는 게 있어요. 유량의 공급이란 게 있고 유량의 수요. 그럼 당연히 저량의 공급이란 것도 있고 저량의 수요란 것도 있겠네요. 그럼 칩을 한번 보세요. 유량 공급은 뭐냐면요. 일정 기간에 시장에 공급이 되는 주택을 말해요.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에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주택을 말하고요.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을 말하고요.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려고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 쪽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수요 쪽에는 무게중심을 두지 않아도 되냐면요. 시점과 기간의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만 바꿔주면 된다. 기간을 시점으로 바꿔주면 되고 둘 다 뭐 한다? 보유한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게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은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뭐 되는 거지만 공급되는 거지만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뭐 하는 거다?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거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다. 그래도 되는데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거다. 그러면 안 되고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유량에서 공급한다는 것은 기간 동안에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서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근데 저량에 공급한다는 것은 신규로 공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존에 있던 걸 공급한다 그랬어요. 기존에 있다는 말은 이미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자, 교재 몇 쪽으로 가시냐면 교재 82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82쪽에 가시니까 제일 하단부에 보충학습 보이세요? 예, 보충학습을 한번 보세요. 보충학습 보시니까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이란 말이 나옵니까?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뭐에 기간에 뭐 되는 거? 공급되는 거. 이 공급을 뭘 말하는 거예요? 유량의 수요는 일정 기간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저량 공급은요. 일정 시점에서 많은 거. 다 다르잖아요.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게 아니고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 저량 수요는 똑같아요. 일정 시점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 보유하려고 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 밑에 예로 가시니까 지난 얼마 동안? 1년 동안 몇 채? 50만 채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었습니까? 이 중에서 몇 개가? 10만 개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1년 동안에 새로 만들어진 주택이 몇 개야? 50만 개지. 자, 그럼 보세요. 1년 동안이란 말은 기간 맞습니까? 그리고 신규로 만들어진 게 유량 공급 맞지? 그럼 시험에서 요 자료만 띄우고 유량 공급이 몇 개인데 이렇게 묻는 거야. 유량 공급 몇 개인데 띄우면 유량 공급은 50만 개가 되는 거지. 요 말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10만 개가 분양되지 못했지. 자, 그럼 몇 개가 새로 지어졌는데? 50만 개가 새로 지어졌는데 10만 개는 사람이 안 살아? 그럼 몇만 개 사람이 살아? 그러면 1년 동안에 몇 개가 수요된 거야? 40만 개가 유량의 수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묻냐면 이걸 저량의 공급량이 50만 개죠. 저량의 수요량이 40만 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유량 공급이 50만 개고 유량 수요가 40만 개인데 그 시험 문제에서 1년 동안 몇 개가 신규 건설 그렇게 나오면 이 몇 개는 무슨 공급? 유량 공급. 그 중에서 미분양이 몇 개 그러면 아까 공급된 것에서 미분양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그 뺀 나머지 숫자가 유량의 수요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 몇 개가? 1000만 개 주택이 많다. 존재한다. 그 중에서 몇 개는? 100만 개는 공가로 남아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가는 빈집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주택이 시점에서 존재하는 주택이 몇 개? 1000만 개. 이 1000만 개를 뭘로 봐야 돼? 저량의 공급으로 보셔야 돼.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가? 100만 개가 빈집. 그럼 거꾸로 해석해 봅시다. 이 시점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건 몇 개? 900만 개. 900만 개는 이 시점에서 수요된 거 맞습니까? 900만 개는 저량의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요 틀이 그대로 치면 나오거든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게 그대로 치면 나오니까. 자, 다시. 얼마 동안에 신규로 건설된 주택은 무엇의 무엇? 유량의 공급. 그 중에서 미분양된 것 빼면 무엇의 무엇? 유량의 수요.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 시험에 뜰 거예요. 몇 차라고. 그럼 그거는 무엇의 무엇? 저량의 공급. 그 중에서 공가 상태에 있는 주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갖다가 아까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 뭐 하면 빼면 나머지 숫자가 뭐예요? 저량의 수요. 그래서 이거는 유량 공급이 뭔지 유량 수요가 뭔지 저량 공급이 뭔지 저량 수요가 뭔지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셔야 될 게 밑에 연습 문제예요. 유량 공급이 몇 개, 유량 수요가 몇 개 물을 거예요. 저량 공급이 몇 개, 저량 수요가 몇 개 물을 거예요. 근데 지문에서는 단 한마디도 유량이란 말과 저량이란 말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뜰 거냐면 1년 동안에 몇 개가 신규로 건설되었고 그 중에서 몇 개가 미분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주택이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가사 되는 주택이 몇 개다 이렇게 나오면서 유량 공급, 유량 수요 물었을 때 저량 공급, 저량 수요 물었을 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없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절단 나요, 이거 막 절단 난다. 그 여기까지 한번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81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1쪽. 교재 81쪽 가시니까 제1절에 부동산 수요 이론이라는 표현이 뜹니까? 예. 수요의 개념이 나오는데 옆에 보니까 무슨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전적, 그 옆에 유효수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익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리고 수요량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한다. 그런 말이 있죠. 예. 내려오시니까 유량이란 말이 나옵니까? 유량은 일정 뭐 기간, 영어로는 뭐 플로우. 걔랑 구분해야 될 게 일정 뭐 시점, 뭐죠? 저량, 스톡을 구분해야 되겠죠? 예. 밑에 내려오니까 핵심 정리 나옵니까? 제일 밑에 핵심 정리 그 앞에다 별 하나 때리실래요? 핵심 정리. 핵심 정리 별 하나 때렸으면 유량 옆에 있는 숫자 글자들을 제가 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도 안 빼고. 유량은 플로우 흐를 유자 쓰는 유량 일정 기간 개념 맞죠?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 이런 것들이 유량 맞나요? 저량 보겠습니다. 스톡에 쌀 젖자 쓰는 저량입니다. 일정 시점이고요.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보급률, 자본 부채 통화량, 주택 재고량 이런 것들이 저량입니다. 됐나요? 예. 한 장 넘기시면 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표로 한번 쭉 나오고요. 표 바로 밑에 보니까 1번. 당구장 표시 1번 찾으셨나요? 지금 제일 위에 표 보고 있습니다. 당구장 표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 1번에 저량의 뭐는 변동은 또는 변동분은 곧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 한번 해볼까요? 주택 재고는 뭔데? 저량인데 주택 재고의 변동이 되면 뭐다? 유량이다. 이런 거 했었죠? 예. 가로 2번에 사전적 개념은 아까 했던 얘기고 가로 3번에 유효수요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유효수요. 수요량은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하면 무슨 수요 된다? 유효수요. 구매의사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구매력. 구매력에는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금융대출금이나 보조금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입 능력이 없는 잠재 수요, 예비 수요는 수요가 아니라 뭐 소요. 영어로 표현하면 명확합니다. 이거는 뭐다? 니즈. 그러니까
유효 수요만 디맨드 수요지 잠재 수요는 니즈 소요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제 밑에 보시니까 보충학습 보입니까? 그거 아까 했어 안 했어요? 했으니까 체크 한 번 더 해놓으세요. 보충학습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볼 것.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길잡이 문제 있습니까? 예. 쉬는 시간에 쉬지 마시고 그 길잡이 문제를 한번 쉬는 시간에 쭉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잠깐만 우리 교재 페이지 94쪽 갔다 올게요. 교재 페이지 94쪽. 자, 교재 페이지 94쪽 가시니까 제2절에 이제 부동산 수요 이론이 아니라 부동산 무슨 이론?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일정 기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뭐라 그랬어? 수요라 그랬지. 그럼 일정 기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러면 똑같네. 일정 기간 똑같이 나오네. 구매하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둘 다 하고자 하는 거네. 그럼 끝날 때 욕구로 끝나고. 그러면 공급도 똑같아요. 아까 수요할 때 했던 거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정 기간 명시해야 되니까 무슨 개념이고? 유량. 판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개념이고? 사전적. 판매 의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재고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물량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공급에 돼? 유효 공급. 그리고 그럼 가로 1번에 보니까 무슨 개념? 유량. 가로 2번에 무슨 개념? 사전적. 가로 3번에 유효 공급. 가로 4번에 가니까 부동산 공급자 있습니까? 다행히 이것도 배웠어요. 자, 일단 부동산 공급자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요, 유량 공급자와 또 하나는 저량 공급자가 존재해요. 유량 공급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새로 만드는 사람이겠죠. 저량 공급자는요,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 공급자에는 누구뿐만 아니라 신규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신규 생산자가 무슨 공급자고? 유량 공급자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저량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럼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수요의 개념을 공부했으면 공급의 개념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수요란 글자를 공급이란 글자로 바꾸면 돼요. 그럼 제가 좀 이따가 수요 법칙을 공부할 건데 같이 공부해야 될 게 그럼 무슨 법칙? 공급 법칙.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공부할 건데 같이 공부해야 될 게 뭐겠어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실 제가 입문 과정에서는 수요 쪽만 다루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수요 공급을 같이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약간 쉬어야 되겠어요. 약간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쉬러 갈 거고, 여러분들은 83쪽에 보시면 길잡이 문제 있죠? 예, 길잡이 문제를 푸시면서 한번 피로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난 좀 쉬어야 되겠어요. 쉴 테니까 여러분들 쉬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83쪽 길잡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혹시 풀리지 않는 분들은요, 문제정답 해설이라도 보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만 있어도 좋습니다. 알겠죠? 예, 좀 쉬겠습니다.